아까 그 부선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에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0점 몇 프로의 예산 삭감이 0점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무슨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나왔던 발언들 중에서 이 탄핵 심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발언 어떤 거라고 좀 꼽으시나요? 네, 국무위원들의 어떤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정부조직법에서 위임받은 국무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켰는지를 아까 국회 대리인들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 규정의 내용은 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전부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상정할 의안이 관계부처 여러 군데 이제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이것을 안건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네. 다만 이제 긴급한 현안일 것은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긴급한 현안일 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 중에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정할 관련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구성원 과반수가 있어야지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중에 구성원들이 과반수가 제적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한 중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신문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에 이 쌍방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늘 있을 7차 변론기일을 위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네, 오후 실질상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고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계엄 선포 다음 날이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쯤 열린 그 계엄 해제 관련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수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손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심의만 거치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의결 내용이 구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사관해서 아마 좀 부실하지만 심의 자체는 거쳤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네. 국회 소추단은 그런 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전혀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국회 소추단의 주장인데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부실하지만 거쳤다라고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갖춰줄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진술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이유는 바로 즉시 작성 안 하더라도 한 7일 내지 10일 이내에만 작성하면 된다라는 어떤 진술, 그리고 실제 작성하기 위해서 12월 6일에 행안부에서 여러 관계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12월 10일에 대통령실에서 관계 문서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그 부서가 없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이 아니고 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 국법상 행위 자체에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전자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으니까 부서가 당연히 없다 이런 관계는 성립을 안 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는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이러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매우 부실하지만 심의 자체는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보기에 따라서 좀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변론의 법적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